어쩌다가 한바탕 더 빠지게 묻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야, 소크라테스 양, 사랑은 또 왜 이래. 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빠담빠담 쿵쾅쿵쾅 거리게 만드는 채널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모습이죠? 이 물자는 절반이 채워져 있는 걸까요? 절반이 비워져 있는 걸까요? 낙관적인 사고냐 비관적인 사고냐를 물어볼 때 흔히 하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다양성보다는 양면성을 강조하는 질문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요. 좀 전에 보셨죠? 나훈아의 테스 형, 정말 카리스마 대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영상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야, 이 친구 정말 재밌네?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우아한 철학을 왜 대중가요에 갖다 붙여?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우리 삶의 문제를 대중들과 정말 쉽고 편하게 소통하기를 원했으니까요. 오늘은요, 중년들의 필독서로 자주 추천되는 책이에요. 제목도 친근합니다. 소크라테스 카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을 근사한 카페로 모셔서요. 그거 재미없어, 부담스러워, 어려워 하는 철학을 뭐 그까이 거 하면서 쓱싹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분위기 괜찮죠? 커피도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고요. 빵순이, 빵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실 만큼 담아서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저는 요걸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소크라테스 카페가 어떤 곳인지 그림으로 먼저 소개를 받아보시죠. 보셨죠?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생각하고 말할 용기, 호기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카페 오셔서 즐길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용료는 무료고요. 근데 처음 그 소크라테스 카페를 연 사람은 크리스토퍼 필립스라는 작가예요. 교육자면서 저널리스트인데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을 대중들과 함께 쉽고 유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카페를 열었다고 해요. 1996년에 시작했고 올해로 28년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소크라테스 카페를 열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아마 그 검색어에 소크라테스 카페를 쳐보시고요. 주변에 그런 카페가 있으면 정말 참여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오가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는 소크라테스 대화법, 실제로 카페 현장에서 나누어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 소크라테스 카페,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읽었어요. 그리고 주제도요, 질문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세계, 교회, 그 다음에 나를 안다는 건 뭘까? 이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론 내용들은 제가 다 배제하고요. 허심탄회하고 감동적으로 나눈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3가지 주제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목차를 봐도 대략 10개 정도의 주제가 다뤄지는데요. 그 중에 3개 정도 여러분이 쉽게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이 질문부터 해야겠죠. 필립스 작가가 2번째 카페를 연 날 10대 소녀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대요. 질문을 왜 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핵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 이거다 싶어서 바로 그날의 주제를 이걸로 정했답니다. 우리는 왜 질문을 할까요?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을 질문으로 맞이하고 질문으로 가르치고 반박하며 질문으로 작별 인사를 한다.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때도 질문으로 한다. 소크라테스는 정말로 질문하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 카페에서 그 얘기된 내용들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카페의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소크라테스 카페는 답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식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해답이 된다. 실제로 소크라테식 문답법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은 질문을 즐긴다. 그들은 질문이 고갈되는 법이 없고 질문하는 새로운 방식도 끊임없이 찾아낸다. 나는 소크라테스 카페에서 열정적으로 철학적 문답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질문의 화신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질문의 화신,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용인데요. 식사 시간 평균을 100분으로 잡았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135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람들은 75분. 그렇다면 우리는 몇 분일까요? 30분 내외라고 합니다. 이것도 길어 하시나요? 근데 음식은 다 같이 먹지만 그 맛을 음미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근데 음미한다. 이거는 음식뿐 아니라 삶을 음미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음미할 때는 의문이 생겨야 되고 그 의문은 질문으로 이어져야 하죠. 오죽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작가 역시도 이 말에 영감을 받아서 세계를 돌면서 이 질문 대화법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질문만큼 중요한 주제, 바로 첫 번째 주제는 집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집은 어떤 곳일까요? 집을 주제로 한 카페 모임은요, 약 300여 명의 고령자들이 거주하는 버지니아의 웅장한 자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이곳 저곳을 집으로 삼았던 분들이라 집에 대한 생각들이 참 다양했고요. 그 중에는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연들도 많았는데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카페에는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참석했는데요. 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집이 아닌지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자식들이 나를 이곳에 버렸기 때문이죠. 이곳만 아니라면 다른 어떤 곳이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말을 잇습니다. 이곳은 내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이라 할 수 없죠. 집이란 스스로 살기로 선택한 곳이니까요. 이어서 다른 할아버지가 의견을 내놓습니다. 잠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이곳이 내 잠자리가 있으니 여기가 내 집인 거죠. 작가가 다시 묻죠.
진정한 내 집이란 어떤 것인가요? 그러자 다양한 대답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내 집이란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곳이죠. 집은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좋은 친구들을 4명이나 사귀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집이란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즐거운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내가 자전거 타기와 운전을 배우고 첫 키스를 경험한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때 한 할머니가 반응을 보이는데요. 나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집이죠. 좋든 싫든 내 집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 누님은 요양원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도 그곳은 여전히 누님의 집입니다. 그러자 옆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할아버지도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지낸 시절은 그리 즐겁지가 않았고 그곳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내 집입니다. 이어서 결론처럼 또 누군가가 말하죠. 내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요. 내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마지막에 한 할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길게 여운이 남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인 탄광촌에 갔었대요. 그리고 물었대요. 여기가 어머니 고향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뿌리 내린 곳은 여기지만 나의 고향은 바로 너란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곳이 바로 집이었던 거죠. 지난 2002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왔던 그 필립스 작가는 여행지가 모두 자신의 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사도 자주 다녔지만 그 카페를 열고부터는 세계 여러 곳을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곳곳이 자신의 집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집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질문으로 남겨놓고요. 그러면 다음 카페로 가보실까요? 아마존 23년 연속 베스트셀러, 미국 내 25개 대학의 교재로 사용 중인 철학 대화록 소크라테스 카페. 책에 대한 명성은 대단하지만 사실 카페 현장에는 커피와 빵뿐 아니라 와인을 곁들이기도 하고요. 고성이 오가기도 하지만 밤 10시 넘어까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1명, 2명 친구가 되고 그 친구와는 평생 가족보다 진한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친구입니다. 이번 카페의 토론 주제로 선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플라톤의 대화편 리시스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리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탐구했으나 자신을 비롯한 대화자들이 친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대화가 끝날 때 이야기한다. 실제 카페 현장에서 한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친구라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저는 서로 존중하고 공감을 하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인은 남편에게 팔을 두르며 말하죠. 이 사람이 바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러자 남편 리처드는 얼굴을 붉히죠. 또 한 남자는 저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무조건으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말한 남성은 다시 한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렇다면 내겐 친구가 아닌데 그 사람은 나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군가 질문을 던지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남성이 대답하죠. 상대방이 친구가 되어주리라는 기대 없이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잠깐의 우정은 어떤가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이 우정 아닌가요? 하자 저는 1분짜리 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누군가 답변을 건네죠. 이야기는 더 확대돼서 우정을 유지하려면 친구를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친구가 좋은 뜻으로 나에 대해 비판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니체는 친구라면 서로에게 가르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그런 친구가 되려면 서로에게 감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니체에게 이런 친구의 마음가짐은 친구가 극기를 얻도록 도와주는 의무였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자 한 여성도 시인이면서 극작가인 괴테는 친구가 서로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괴테의 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제게 친구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받아주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존재입니다. 이어서 작가는 결론처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모임이 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께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역질문을 해봤죠. 과연 나는 친구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나와 친구는 그 개념을 같이 할까? 다르게 할까? 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해봐도 저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정확한 답을 찾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많은 개념 중에 한 여성이 이야기를 했죠. 친구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리와 같은 말인데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죠. 남을 용서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것을 마치 그 크루아상처럼 겹겹이 생각하고 질문을 반복해서 찾고 싶은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철학의 목적이기도 한 지혜죠. 그렇다면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교도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가가 먼저 질문을 던지죠. 지혜로운 사람이란 삶과 사람에 대해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드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지도 않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지식과 그러지 말아야 할 지식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인출기의 돈을 훔치는 방법을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결은 나쁜 종류의 지식이기 때문이죠. 교도소 카페에서 나올 법한 얘기죠. 이번엔 수감자가 작가에게 묻습니다. 선생께서는 좋은 지혜와 반대로 나쁜 지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다른 수감자가 끼어들죠. 좋은 지혜만 있을 뿐이지 나쁜 지혜라는 말은 표현 자체가 모순인 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나이보다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경험을 축적해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죠. 저는 사람은 모두 지혜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지혜와 멀어집니다. 전 누구보다 마약을 잘 압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야 마약을 살 수 있으니까요. 전에도 잡혀서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그런 짓을 되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지혜롭지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지혜로운 생각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가 묻자 그것은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 걸 깨닫게 해주는 생각. 하지만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며 그것이 내 의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생각을 말합니다. 참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죠. 질문도 그렇고 내용도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고 그래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말을 보태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좀 전에 나보다는 앞으로의 내가 더 좋아지리라는 그 희망을 갖고 뭔가를 노력하는 자세, 그게 바로 지혜를 찾는 자세겠죠. 그리고 그건 또 소크라테스가 주장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나는 누구인가 이 검색어를 쳐보면 수백 권의 책이 추천이 되고요. 아마존에도 Who am I? 라고 치면 수천 권이 뜹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인보다는 내 자신을 향한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중에 내 자신에 대해서 오롯이 생각하는 시간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그럼 다시 테스 형을 불러볼까요? 테스야,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주 그냥 노랫말이 입에 쫙쫙 붙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네. 소크라테스 카페 오늘의 화두는 아셨죠? 바로 질문입니다. 하루 한 번씩이라도 나이나 성별, 직업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요, 제 말이 아니고 테스 형의 말이랍니다.